2006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17세 소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고강도 추적 끝에 그 소녀의 마지막 행적이 가락동의 한 전통시장 정육점 모퉁이로 연결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후 한동안 서울 시민들은 다진 고기만 봐도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젊은 소녀가 잔혹하게 살해된 후 시신이 훼손되어 시장 정육점에 돼지고기 부산물 상자에 뒤섞여 버려졌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꽃다운 나이의 소녀는 왜 그토록 잔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비극의 서막이 열렸던 2006년 4월의 그날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2006년 4월 25일 화요일 서울 구로경찰서 강력반의 문이 열렸습니다. 가득 수심이 서린 얼굴의 한 중년 여성과 젊은 여성이 황급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박선자 씨는 자신의 막내딸인 17세 김지은 양이 사흘 전부터 연락이 두절된 채 귀가하지 않고 있다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는 줄 알았지만 휴대전화 전원까지 꺼진 채 며칠째 소식이 없자 불길한 예감이 들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함께 온 언니 김아름 씨는 4월 22일 토요일 밤 11시쯤 가지만 해도 집에서 동생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동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언제, 어디로 나갔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지은 양은 예전에 남자친구 집에서 외박을 한 적은 있었으나 이별한 후에는 외박을 거의 하지 않았고 늦어지더라도 반드시 연락을 취해왔기에 이런 장기 실종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단순 가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에 경찰은 일단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구로경찰서 실종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해 본격적인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실종된 김지은 양은 중국 지린성 모찌 출신으로 3살 연상의 언니 아름 씨와 함께 자란 제한조선족 자녀였습니다. 두 자매는 어머니의 성을 따랐는데 지은 양이 고작 3살이던 해에 부모가 성격 차이로 이혼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어머니 박 씨는 50대 한국인 남성 하성식 씨와 재혼하여 한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새아버지 하 씨는 직업도 없이 무기력하게 지내는 인물이었고 지은 양은 어린 시절 어머니와 떨어져 고향에서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2003년 14세가 되던 해에 드디어 가족들이 있는 서울로 넘어와 어머니, 언니, 그리고 낯선 새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집안 형편은 몹시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박 씨는 생계를 위해 건물 청소부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처음 서울의 화려한 풍경을 보았을 때 지은 양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은 양은 언니가 다니던 다문화 및 일반 교과를 병행하는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업 성적이 매우 우수했던 지은 양은 1학년 때 수학과 외국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학교 재단으로부터 우수학업상을 받기도 했으며 교내 스피치 대회에서도 여러 차례 입상해 2년 연속으로 장학금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러나 학교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교사들의 눈에 지은 양은 지극히 내성적이고 고집이 세며 말수가 적은 학생이었습니다. 게다가 집에서는 새아버지와의 갈등이 심해 잦은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가련한 지은 양은 점차 밖으로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에는 학교 밖 모델 아카데미에 등록하기도 했으나 평범한 외모와 체격 탓에 촬영 제안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가족들에게는 모델 에이전시에서 어시스턴트로 일하며 한 달에 200만, 300만 원을 벌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은 양은 꾸미는 것을 좋아해 언니와 옷을 공유하거나 주 3회씩 메이크업 학원을 함께 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6년 1월 가정의 경제적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학업에 대한 흥미 상실로 인해 지은 양은 돌연 자퇴를 선언했습니다. 어머니와 언니가 눈물로 만류했으나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학교를 떠나 본격적으로 사회에 발을 들인 지은 양은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외박 횟수도 점차 늘어났습니다. 사건 접수 후 경찰은 구로구에 위치한 지은 양의 아파트를 찾아 정밀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곳은 정부가 저소득층과 이주민들을 위해 제공한 영구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지은 양의 방에 있던 컴퓨터의 인터넷 접속 기록과 메신저 내역을 분석하던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지은 양이 성인 전용 음성적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극적인 사진과 함께 자신의 프로필을 올리고 이른바 조건 만남을 가져온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녀는
주로 MSN 메신저 계정 2개를 사용해 남성 고객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실종 열흘 전인 4월 13일에도 조건 만남 게시글을 올렸고 이후 이용자들의 후기 댓글이 달린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낯선 남성들을 은밀하게 만나는 일은 언제나 거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기에 경찰은 지은 양이 범죄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들은 지은 양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아름 씨는 동생과 평소 많은 비밀을 공유할 정도로 친했지만 언제부턴가 동생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무언가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동생이 유흥가 주변에서 20대부터 5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들과 통화하는 일이 잦았고 외박을 할 때마다 남자친구라고 둘러댔을 뿐 단 한 번도 집으로 데려온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경찰은 언론에 지은 양의 실종 사실을 대대적으로 공표하고 제보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5월 2일 최현우라는 이름의 28세 프로그래머 남성이 지구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은 양의 마지막 행적을 밝혀줄 중요한 목격자이자 고객이었습니다. 최 씨는 지난 4월 20일 성인 사이트를 통해 지은 양을 처음 만나 20만 원을 지급하고 만남을 가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대화를 나누며 급격히 가까워졌고 최 씨는 사흘 뒤인 4월 23일 일요일 새벽에 지은 양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영등포역 인근 지하철역 출구에서 만났는데 당일 지은 양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노란색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인근 모텔로 자리를 옮겼으나 지은 양이 너무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최 씨는 성관계를 갖는 대신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9시쯤 모텔에서 나와 지은 양에게 25만 원을 건네고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진 것이 마지막이었다고 최 씨는 진술했습니다. 메신저와 전화를 모두 시도해보았으나 연락이 닿지 않던 중 뉴스에서 그녀의 실종 소식을 접하고 불길한 마음에 경찰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지은 양이 실종된 시점이 최 씨와 헤어진 직후였기 때문에 최 씨는 유력한 용의선상에 올랐으나 당일 행적과 알리바이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최 씨의 진술 중 주목할 만한 점은 모텔방에서 지은 양이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은 고백이었습니다. 지은 양은 어머니를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 돈을 벌려다가 불법 기획사에 속아 모델 계약 사기를 당했고 순식간에 5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벌어 대부분의 원금을 갚았지만 4월 26일 밤 기획사 측으로부터 5월이 되기 전까지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더 가져오지 않으면 과거 촬영했던 사적인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소녀는 단기간에 돈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하게 여러 건의 예약을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지은 양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발신 기록은 4월 23일 오후 1시 24분 영등포역 인근 공중전화 구역에서 찍힌 53초간의 통화였습니다. 상대방 번호는 신원 등록이 되지 않은 일명 대포폰이었습니다. 이어 MSN 메신저 데이터 복구를 통해 당일 오전 9시 16분 어떤 인물이 지은 양에게 오후 1시까지 영등포역으로 나오라고 지시하며 도착하면 전화를 하라고 남긴 메시지를 찾아냈습니다. 그 메시지에 남겨진 번호가 바로 지은 양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던 대포폰 번호와 일치했습니다. 범행 사이트의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메시지가 발송된 컴퓨터는 영등포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열흘째인 5월 3일 밤 25세 남성 정민수 씨가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며 관악경찰서 형사과로 찾아와 충격적인 제보를 했습니다. 자신의 고향 친구이자 10년 지기인 박태영 25세, 이 사람을 죽인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야간 식당에서 배달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각자 다른 일을 하게 된 후에도 자주 만나는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정 씨의 진술에 따르면 4월 22일 토요일 밤 그는 박태영과 함께 홍대 인근의 한 클럽에서 만나 술을 마셨는데 당시 박태영은 알코올뿐만 아니라 불법 마약류인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다음 날인 23일 아침 7시가 넘어서야 클럽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23일 밤 9시 25분부터 11시 25분 사이 정 씨는 박태영으로부터 연속으로 3차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박태영은 환각 상태에서 흐느끼며
자신이 한 여자를 죽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박태영은 방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여자가 갑자기 그냥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자 알 수 없는 충동과 분노에 휩싸여 그녀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욕실에서 참혹하게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신에 기름진 지방이 너무 많아 소름이 돋았고 여자의 얼굴을 차마 쳐다볼 수가 없어서 칼로 얼굴 가죽을 벗겨내 버렸다는 엽기적인 세부 사항까지 묘사했습니다. 또한 살점을 떼어내 변기에 여러 번 나누어 흘려보내고 단단한 뼈들은 자신이 가끔 드나들던 신림동 전통시장에 정육점 돼지뼈 수거함에 몰래 섞어두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정 씨는 친구가 마약에 취해 헛소리를 하는 것으로 치부하고 넘겼으나 최근 며칠 동안 죄책감과 공포에 시달리다 뉴스에 나오는 실종 소녀의 인상착의와 실종 날짜가 친구의 말과 소름 끼치도록 일치한다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신고를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제보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건을 즉시 강력범죄로 전환하고 IP 추적 결과와 박태영의 거주지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형사들은 박태영이 거주하는 신림동의 다세대 주택 주변에서 매복을 시작했습니다. 5월 3일 밤 11시경 어둠 속에서 마스크를 쓴 거구의 남성이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잠복 중이던 형사들이 순식간에 호통을 치며 들이닥쳐 그를 바닥에 맺히고 제압했습니다. 체포된 인물은 바로 박태영이었습니다. 초동 조사 과정에서 박태영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동네 아는 누나인 혜수라는 인물이 시신 유기를 도왔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경찰이 잠시 혼선을 빚기도 했으나 확인 결과 혜수 씨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어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박태영의 자취방에 대한 압수수색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과학수사대가 루미놀 반응 검사를 실시하자 방 안에 참혹한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육안으로는 깨끗해 보였던 욕실 바닥과 타일 벽면, 문틀, 그리고 샤워 커튼 전체가 시뻘건 형광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침실의 컴퓨터 책상과 의자, 카펫뿐만 아니라 본체 안에 들어있던 CD 표면에서도 지우려 했던 혈흔 반응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긴급 DNA 감정 결과 검출된 모든 혈흔은 실종된 김지은 양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좁고 음침한 자취방이 바로 잔혹한 살인과 시신 훼손이 일어난 범행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박태영은 결국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김양의 시신을 마포대교 인근 한강고수부지 물가에 내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날 아침 8시 한강 순찰대와 해군 잠수부들이 대거 투입되어 수중수색을 벌였으나 거센 조류 탓에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추궁이 이어지자 박태영은 울부짖으며 진짜 범행 과정을 토해냈습니다. 시신의 머리 부분만 가방에 담아 한강에 던졌을 뿐 나머지 몸통과 사진은 칼과 도구를 이용해 잘게 잘라 변기에 대량으로 넣고 물을 내려보냈으며 골반과 다리뼈 등 큰 뼈들은 신림동 시장 정육점 뒷골목에 뼈 수거함에 무단으로 투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잔인무도한 고백에 베테랑 형사들마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이미 열흘 이상 지났기 때문에 그 수거함에 있던 뼈들은 이미 다른 축산 폐기물과 섞여 수거되었거나 최악의 경우 시장 주변의 위생 상태를 심각하게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수사 상황이 보도되자 여론은 엄청난 충격과 분노로 뒤끓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양이 당일 박태영의 집에서 여러 명과 함께 집단 마약 파티를 벌이다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자 박태영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했다는 악성 루미놀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태영의 단독 범행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재구성된 사건 당일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4월 23일 일요일 아침 7시경 클럽에서 돌아온 박태영은 집에서 추가로 필로폰을 흡입했습니다. 극도의 환각과 흥분 상태에 사로잡혀 잠을 이루지 못하던 그는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MSN 메신저로 김지은 양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경 영등포역에서 만난 두 사람은 박태영의 신림동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오후 3시경 깊은 약물 수면에서 깨어난 박태영은 침대 위를 바라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김양이 입가에 피가 섞인 거품을 문 채 온몸이 싸늘하게 식어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물 기운 속에서 자신이 목을 졸랐던 파편적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순간적으로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으나 불과 10분 만에 오직 범행을 숨겨야 한다는 일념으로 시신을 해체하겠다는 엽기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주방용 식칼과 쇠톱을 준비해 무려 수시간에 걸쳐 시신을 난도질했습니다. 욕조에서 피를 빼는 작업에만 15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는 가죽을 먼저 벗겨낸 뒤 살점을 도려내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는데 뼈와 살을 분리하는 과정이 뜻대로 되지 않자 마치 정육점에서 가축을 해체하듯 대담하게 살점을 발라냈습니다. 하수구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살점은 믹서기와 칼을 이용해 손가락 한 마디 크기로 아주 잘게 들이쳤으며 변기물을 수십 번 연속으로 내리며 배설물과 함께 방류했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 뼈를 버릴 때는 뼈가 걸리지 않도록 한 개씩 던질 때마다 물을 내리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변기로 보낼 수 없는 커다란 척추뼈와 허벅지뼈 등이 남았습니다. 박태영은 인체뼈라는 것을 알아볼 수 없도록 칼로 뼈 표면에 붙은 미세한 살점까지 완벽하게 긁어낸 뒤 대형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인근 시장 정육점의 뼈 수거함에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머리 부분을 가방에 넣고 태연하게 시내버스에 탑승했습니다. 그는 여의도 한강공원 인근 강변에서 내려 어둠을 틈타 가방을 한강 한가운데로 던져버렸습니다. 나중에 택시나 승용차 대신 버스를 이용한 이유를 묻자 버스가 검문 검색을 당할 확률이 가장 적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타도 의심을 사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진술해 소름 돋는 치밀함을 증명했습니다. 범행을 완수하고 돌아온 박태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정상적으로 배달 일을 하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이 대담한 악마의 행각은 결국 정민수 씨에게 자랑하듯 늘어놓았던 통화 기록 때문에 덜미를 잡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체포 직후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정신과 전문의들이 박태영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했습니다. 박태영은 조사에서 8세 때 정서장애로 통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16세 때부터 불법 성매매를 다녔고 2001년부터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강력 마약에 중독되어 환각 음란 사이트에 중독된 삶을 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그가 마약 중독으로 인한 간질성 자동증 오토매티즘 상태에서 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자동증이란 뇌의 일시적인 기능 장애로 인해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는 복잡한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수행하는 증상입니다. 그러나 마약 오남용 중독 치료 권위자들과 감정애들은 박태영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약물 투약 후 일어난 기억 상실은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핑계일 뿐이며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전 과정이 지나치게 정교하고 계획적이었다는 점에서 심신상실이나 무의식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박태영이 변기에 갈아 넣어버린 김양의 시신 조각들을 찾기 위한 하수도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신림동 다세대 주택의 정화조를 거친 오수는 난지물 재생센터와 영등포 배수지를 거쳐 하루 수백만 톤의 폐수가 처리되는 대형 하수 처리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복잡한 지하 하수관로 시스템에서 미세한 살점을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5월 8일 범행 현장 건물 1층에 상가 구두 수선점과 의류 매장 화장실 배관에서 쥐가 죽은 듯한 지독한 악취가 역류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서울시 하수도 사업소 직원들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하수관 내부를 내시경 카메라로 조사하던 중 특정 굴절 구간에서 무언가 커다란 덩어리가 관을 막고 있어 물이 고여있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 날 밤 관로를 차단하고 준설 요원들이 흡입 장비와 삽을 이용해 배관 바닥의 오물과 슬러지를 긁어모았습니다. 그 시커먼 진흙더미 속에서 부패가 진행 중인 인류의 살점과 조직 파편 20여 점이 기적적으로 수거되었습니다. 즉각적인 국과수의 DNA 분석 결과 이 살점들은 실종된 김지은 양의 조직임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강에 투기된 그녀의 두상과 시장에 버려진 큰 뼈들은 끝내 수거되지 못했습니다. 범인 박태영은 뚱보태영이라는 별명으로 통하던 거구로 178cm의 키에 98kg에 달하는 거대한 체격을 가진 자였습니다. 서울에서 사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극도로 포악하고 반항적인 아이였습니다. 5세 때 강원도 인근 계곡으로 가족 여행을 가던 중 탄 차량이 전복되는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박태영은 심각한 두개골 골절과 뇌 손상을 입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어머니가 현장에서 처참하게 사망하는 모습을 목전에서 목격했습니다. 사고 이후 외가 식구들은 박태영의 아버지가 졸음운전을 해 딸을 죽였다며 극심하게 비난했고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2년 후 아버지가 새엄마를 맞이하며
성수동의 한 주택가로 이사했으나 박태영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8세 때 정서장애와 과잉 행동장애 ADHD 진단을 받고 특수학교로 전학 조치되었으며 15세 때는 또래 학생을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죄로 소년원에 수감되어 장기간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학업을 완전히 중단한 그는 야간 배달부, 에어컨 설치, 보조공 등을 전전하며 유흥비를 벌었습니다. 2001년 말부터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한 그는 약 부작용으로 각혈과 구토를 하면서도 환각이 주는 쾌감을 끊지 못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도 상습적으로 사창가를 드나들며 성도착증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과거 그가 일했던 야간 식당 주인은 그가 월 100만 원 남짓한 돈을 벌면서도 일주일 만에 유흥비로 모두 탕진하고 주변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으며 입만 열면 유흥업소 여성들과의 경험을 자랑하는 허풍쟁이 양아치였다고 회상했습니다. 또한 사채업자들로부터 2억만 원의 빚 독촉에 시달리자 야반도주를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친구 정민수 씨 역시 박태영을 머리는 비상하지만 욱하는 성질이 있어 눈이 뒤집히면 부모 형제도 못 알아보는 시한폭탄 같은 녀석으로 기억했습니다. 박태영은 2005년 6월 사채업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보증금 없이 월세 20만 원짜리 신림동 지하 단칸방을 얻었는데 이 방은 결국 잔혹한 범죄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1년여의 정밀 수사와 재판 절차를 거쳐 2007년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본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박태영에게는 살인, 사체 손괴, 사체 유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박태영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눈물을 흘렸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냉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찾아온 어린 피해자를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인륜을 저버린 잔혹한 방식으로 사체를 훼손하여 하수구에 방류하는 등 인간으로서 차마 상상할 수 없는 엽기적 범행을 저질렀다. 실종된 피해자의 온전한 유해조차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지 못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 박태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사체 손괴죄에 대해 징역 7년을 병고하여 최종 무기징역 유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같은 해 11월 친구의 참혹한 범죄를 세상에 알리고 추가 범죄를 막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정민수 씨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주관하는 올해의 의로운 시민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 단상에 오른 정 씨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을 받고도 전혀 기뻐하지 못한 유일한 수상자였습니다. 정 씨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제 손으로 오랜 친구를 감옥에 보냈다는 비극과 지은 양에 대한 미안함으로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내 친구가 진짜 악마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 괴롭습니다라며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2015년 이 비극적인 사건의 전말을 모티브로 한 범죄 스릴러 영화 지워진 흔적 이 극장에 개봉되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주민 청소년의 안전망 문제와 마약 범죄의 끔찍한 해악에 대한 대중적인 재조명과 격렬한 논쟁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제한 조선족 소녀 김지은 양의 비극적인 죽음은 서울 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과 깊은 아픔을 남겼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리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던 소박한 꿈을 가졌던 17세 소녀의 인생은 차디찬 신림동의 골목 안방에서 영원히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참혹한 죽음은 화려한 대도시의 네온사인 불빛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구조적인 어둠과 덫을 드러낸 슬픈 단면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 차가운 창살 갇혔지만 잃어버린 소중한 딸이자 동생의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 가슴 아픈 이야기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와 모든 가정에 외치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더 깊은 관심과 따뜻한 포용을 보내야만 제2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지은 양이 무거운 삶의 무게를 모두 내려놓고 그토록 원했던 평온함 속에서 영원히 안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